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프첼라입니다. 이번에는 윌리엄 할리 플로이드 스미스의 모두를 위한 양자 컴퓨터를 읽어봤습니다. 이 책은 양자 컴퓨터에 대해 제가 찾던 책의 컨셉과 제일 가까운 책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대강이라도 읽어보면 그나마 이전의 책들보다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산업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꽤 많은데 양자역학 이론보다는 좀 더 공학적인 접근이 많아서 선뜻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 저의 영상만 봐도 혹은 저의 블로그 포스팅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요약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계기는요. 예전 니시모리 히데토시의 1억 배 빠른 양자 컴퓨터가 온다. 이 책을 읽고 좀 더 빨리 그 책을 읽었더라면 또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 훨씬 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진작 더 빨리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짭짤한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면서 산업적인 내용은 많이 없지만 윤곽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양자 컴퓨터와 양자 역학에 대해 책을 읽어왔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일반인 입장에서 양자 컴퓨터는 어디선가 연기는 나지만 활활 타는 불은 본 적이 없는 아직은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기 단계일 때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적인 관점 이외에도 저는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자 컴퓨터라는 기술이 참으로 SF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충분히 늙었을 때 이후에나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항상 그렇지만 기술의 발전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는 공부를 안 했을 뿐이죠. 늦었지만 학생 때 느꼈던 양자 컴퓨터와 양자 역학에 대한 호기심을 지금이라도 풀어보기로 해서 저는 뒤늦게 양자 컴퓨터와 양자 역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워낙 뜸하게 책을 읽어서 살짝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나마 양자 역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지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거의 2020년이 다 되어서 대중적인 책이 조금씩 출판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키워드만 양자 컴퓨터일 뿐 내용은 충실하지 않은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책들 중에 제가 발견한 가장 최신의 책이고 제가 원했던 양자 컴퓨터에 대해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한 그나마 그런 관점의 책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았고 투자하기에도 좋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투자로서만 접근을 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학생 시절부터의 개인적인 호기심이 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려보면 양자 컴퓨터의 강력함은 큐비트에서 옵니다. 이 큐비트의 힘은 확률적인 부분에서 오는데 같은 계산도 실행에 따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특징으로 최종적인 결과는 이 값들의 횟수, 통계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계산 결과는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처럼 단일한 값이 아니라 확률 집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큐비트에서 결맞음 상태를 컨트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결맞음은 열 에너지, 작은 진동 등으로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차갑게 유지를 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통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장비상의 특성 때문에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되더라도 클라우드 형태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고전 컴퓨터와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기보다는 양자 컴퓨팅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맞음 상태는 열과 진동 등 외부 자극이나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 책에서 태양에서 방출되거나 우주를 떠도는 양자 입자가 결맞은 상태에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다시 찾아봤는데, 태양에서 방출되는 대부분의 양자는 모두 비결맞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저자가 잘못 알았거나 번역이나 표현이 잘못된 부분인 듯 합니다. 큐비트는 강한 자기장, 표적 레이저 빔으로 결 어긋남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작됩니다. 즉, 하드웨어적으로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를 조작하기 위해 강한 자기장 장치, 레이저 빔 장치가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어떤 계산의 결과를 얻을 때는 결국 이 결맞은 상태가 붕괴되면서 고전 역학을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계산을 수행하려면 큐비트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큐비트로 연산을 실행할 만큼 결맞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데, 논리게이트 양자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큐비트, 최대 수백 개 정도로 운영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결이 어긋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수백만 분의 1초 안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컴퓨터는 수십억 개의 비트를 갖고 있으며 복잡한 문제를 풀수록 더 많은 비트가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훨씬 더 적은 수의 큐비트로 계산이 가능한데 아주 복잡한 문제도 수백 개의 큐비트로 가능합니다. 최근 출시된 IBM 양자 컴퓨터의 경우 433개 큐비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주로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과 이외의 양자 어닐링 양자 컴퓨팅, 양자 기반 컴퓨팅을 설명했는데, 양자 어닐링은 큐비트를 그룹으로 사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큐비트를 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책에서는 이 어닐링 방식이 진정한 양자 컴퓨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기반 컴퓨팅은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 고전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고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것을 양자 기반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진정한 양자 컴퓨터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양자 컴퓨터는 양자 회로를 사용해 고전 컴퓨터 논리 게이트 구조를 대체합니다. 이런 컴퓨터를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라고 하며, 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작동상 오류가 생기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의 기술상 큐비트는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의 컴퓨터는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다른 형태의 양자 컴퓨터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IBM의 경우가 이 게이트 기반 양자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결맞은 상태를 유지하는 4가지 주요 유형의 큐비트에는 초전도 금속 루프, 이온 트랩, 광자, 중성 원자 이렇게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주요 과제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눠서 이 책에서 설명을 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더 좋은 큐비트를 만들거나 찾아야 합니다. 더 많은 큐비트가 필요하고요. 초전도 큐비트는 낮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낮은 온도에서 오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냉각 및 과냉각 장치가 필요합니다. 오류를 정정할 기술도 필요합니다. 더 낮은 온도 혹은 큐비트를 결합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양자 알고리즘의 발전과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적절하게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기술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물론 오류가 덜 발생할 만한 방안도 필요합니다. 양자 컴퓨팅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제가 이 책에서 다른 여러 가지 기술 중에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전자현미경. 이 기술은 양자 컴퓨터의 설계, 제조, 작동에 유용하며 더 나은 큐비트 제작을 위한
소재 연구에 중요합니다. 레이저 장치는 특정 주파수 레이저 빔을 특정 유형의 원자에 쏘면 광자가 원자에 흡수되었다가 방출되면서 원자가 에너지를 잃고 냉각되는데, 이를 통해 이온 트랩과 중성, 차가운 원자 기반으로 큐비트를 과냉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장치도 양자 컴퓨팅을 위해 필요하고요. 그리고 NMR이라고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핵자기 공명이라고, 이 NMR 기반 양자 컴퓨터는 핵자기 공명 원리로 원자핵의 양자 상태를 제어하고 조작하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또 양자 정보 과학에 관해서 양자 컴퓨팅뿐만 아니라 양자 정보 과학의 3가지 축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는 양자 센싱, 양자 역학을 사용해 기존 센서를 개선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양자 통신이라고 얽힘을 이용한 통신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양자 컴퓨팅입니다. 이외에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자 상태는 일단 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보의 복제는 전통 컴퓨팅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2000년 양자 무삭제 정리가 증명되면서 복제 불가와 양자 정보는 생성 또는 파괴가 불가능함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책에서는 양자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실려 있었습니다. 1968년 콜롬비아 대학원생 스티븐 위스너가 제안했는데, 당시 너무 앞선 기술이라 학술지 게재조차 거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에 알렉산더 홀레보는 홀레보의 경계라는 이론을 통해서 큐비트 하나가 한 비트 이상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첫 번째 비트 이후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양자 컴퓨팅이 전통 컴퓨터를 압도해서 대체하는 게 불가능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한동안은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해서 관련주가 폭락한 바가 있죠. 저는 헤럴드 경제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CNOT 게이트가 양자 컴퓨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직접 한번 찾아봤는데, CNOT 게이트는 두 큐비트 상태를 결합해서 얽힌 양자 상태를 만든다고 합니다. CNOT 게이트와 단일 큐비트, 회전 게이트만 있으면 임의의 양자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 양자 오류 정정 코드 구성에도 필수적으로 쓰이는 게 CNOT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외에 여러 중요성이 있지만 일단 제가 대강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기술 개발사나 연구기관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니스트라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개발한 컴퓨터의 논리 게이트가 베릴륨 이온의 스핀을 조작하는 레이저 펄스로 인코딩 되었고, 다른 레이저로 계산 결과를 읽었다고 합니다.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조 방식과 유사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있는데, 이온 기반 큐비트를 사용해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 중인 미국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D-Wave라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책에서 꼭 등장하는 기업입니다. 본격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 일하기엔 부족해서 주로 양자 어닐링이라고 구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최적화 문제만 처리할 수 있고 다른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이것만으로도 큰 잠재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큐빗이라는 캐나다의 최초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요. 일부 투자는 공개되었으나 많은 기업과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기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구글도 있는데 2006년부터 양자 컴퓨팅 연구를 시작해서 AI 양자팀을 만들었습니다.
비밀인 건지 관심이 줄어든 것인지 1년 이상 관련 연구에 대해 소식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BM이 있는데 2016년 클라우드 기반 퀀텀 익스피리언스를 발표해 양자 컴퓨팅 접근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 제조업체는 클라우드로 시스템 접속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중 공급자 제품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아마존 브라켓, 이 아마존 브라켓은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와 같은 AWS 서비스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퀀텀이라고 Q샵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인지웍스라는 회사는 가장 다양한 시스템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책의 저자 밀리엄 헐리가 이 스트레인지웍스의 창립자이자 CEO로 있다고 합니다. 양자 컴퓨팅 해결책은 책에 나온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겨온 표현인데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한 양자 컴퓨팅의 제공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짐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양자 컴퓨팅 해결책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자 기반 전통적인 컴퓨팅이 있다고 합니다. 양자 기반 컴퓨팅 알고리즘을 전통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플랫폼과 고성능 컴퓨팅 제조사들이 이 방법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자 어닐링이 있는데요. 머신러닝 문제 및 최적화 문제에 유용합니다. D-Wave 접속 공급 업체 혹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기타 아날로그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요. 양자 어닐링보다 넓은 범위의 문제를 다루지만 덜 발달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범용 양자 컴퓨팅이 있는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실용화까지는 몇 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에뮬레이터 혹은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전통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다른 양자 컴퓨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의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5년 이내에는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로 정리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양자 어닐러와 범용 양자 컴퓨터 비교나 주요 큐비트 유형 비교 등 여러 가지 이 표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공급 업체 방식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온 트랩 큐비트 형식이 있는데 이는 레이저 중성 원자를 이온화해 전자를 제거해 만듭니다. 양전하를 띠게 되는 원자는 정밀한 자기장으로 제자리에 고정되고 간섭을 막기 위해 진공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후 이온을 중첩 상태로 만들고 추가 레이저 빔으로 조작해서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 단계를 수행하는 게이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맞음을 유지하려면 낮은 온도가 필요하고 진공 유지도 필요한데 이온 트랩 방식은 아직 초전도 큐비트와 같은 그런 규모로 제조가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결맞음 시간이 길고 서로 쉽게 얽힘이 가능해서 양자 컴퓨팅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 있는데 IBM은 최신 장치에서 400큐비트 이상을 달성했고 곧 1000큐비트 이상의 장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글, IQM, 리게티는 50에서 80큐비트, 옥스퍼드 퀀텀 컴퓨터와 중국의 바이두는 8에서 11큐비트 시스템을 보유 중입니다. 아마존도 초전도 양자 컴퓨터 개발을 발표했으나 아직 작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합니다. 결맞음 물질이 단일 원자나 아원자 입자가 아닌 결맞음된 매우 작은 금속 고리입니다. 수십억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랜스몬은 복잡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보정이 필요합니다. 결맞음 물질 크기가 크고 극조원이 필요해서
이온 트랩 큐비트보다 결맞음과 안정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게이트를 빠르게 실행하지만 충실도가 낮아서 실패할 가능성이 낮은 제한된 수의 게이트만 실행합니다. 이를 회로 깊이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큐비트가 실패 전까지 거칠 수 있는 게이트 단계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결 어긋남으로 다른 큐비트 유형보다 오류 정정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 기술 큐비트 형식이 있는데요. 작고 질량이나 전하가 없는 단일 광자는 환경과 상호작용이 적고 얽히기 쉬워서 여러 방식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편광, 빔 스플리터에서 경로, 도착 시간 등 여러 양자 특성을 조작해 다양한 큐비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결맞음 상태를 오래 유지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광자 큐비트는 많은 수의 결맞음 상태 큐비트로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광자 기술 컴퓨팅 회사인 제나두가 여러 광자를 중첩해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활용하는 압착 상태로 만들어서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각된 중성 원자를 이용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온 트랩처럼 냉각된 중성 원자도 자기장 대신 레이저 빔으로 가둡니다. 단일 외곽 원자는 레이저로 들뜬 상태가 되어 양자 역할을 합니다. 이 큐비트는 쉽게 얽히고 전하가 없어서 빽빽하게 모여 강력한 다중 큐비트 게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 스핀을 이용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실리콘 같은 반도체 소자에 단일 원자를 사용합니다. 극초단파로 제어하는 단일 전자가 양자 역학적 주인공이 됩니다. 칩 기술을 사용해서 고도로 제조할 수 있으나 아직 오류가 많은 기술입니다. 이외에 NMR 큐비트, BEC 큐비트, 위상학적 큐비트, 결함 기반 큐비트 등 큐비트에 따라 다양한 양자 컴퓨팅 기술이 있습니다. 아마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큐비트를 더욱더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큐비트를 각자 기업들이 개발해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양자 컴퓨팅 프로젝트 워크북 같은 느낌인데 끝부분에서 그런 특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프레임워크는 양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와 라이브러리 모음으로 IBM의 키스킷, 리게티의 포레스트, 구글의 서크, 제나두의 페닐레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개발 키트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키스킷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처음인 사람도 시작하기가 용이하고요. 가장 좋은 점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큐비트, 양자 게이트, 양자 회로, 초기화, 측정, 오류 완화 이렇게 6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접속 제공 업체로는 아그노스틱이나 클래식, 큐브레이트, QC웨어, 스트레인지웍스, 자파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자료들이 표로된 자료들을 제가 제 블로그 포스팅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공급 업체의 포털로는 D-Wave 더 립, IBM Q 익스피리언스, 엔비디아 DGX 퀀텀, 그리고 퀀티넘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 또 리게티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 또 제나두 퀀텀 클라우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끝부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10가지 오해에 대해 정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는 10년에서 15년 후에나 상용화될 것이다 라는 게 오해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도 상업적으로 조금씩은 이용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큐비트는 0과 1이 동시에 될 수 있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는 상태의 중첩에 있을 수 있으나 회로 끝에 측정하면 0 또는 1로 붕괴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해로는 양자 컴퓨터가 전통 컴퓨터를 대체한다는 게 있는데
서로 다른 특화된 분야가 있어서 기존 컴퓨터와 공존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오해로 물리학자만이 양자 컴퓨터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양자 컴퓨터가 곧 모든 전통 컴퓨터를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당연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요. 또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오해로 우리는 모두 닥치고 계산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주로 양자역학 쪽에서 나온 말로 당연히 폭넓은 생각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곧 소수의 양자 하드웨어 회사만 남을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는데 수많은 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덟 번째로 양자 기업은 산업 성장에 필요한 모든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인재를 뽑고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오해로 양자 컴퓨팅은 데이터 암호화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파괴할 수도 있다면 창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 안전 암호화는 완벽한 데이터 보안을 제공한다 라는 오해가 있는데 시간과 자원 그리고 인내심만 풍부하다면 뚫지 못할 자물쇠는 없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은 신기술의 발달,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은 하드웨어 기술이 무척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최초로 등장한 신기술은 대체로 그 하드웨어의 용량이나 한계에 의해서 전체적인 기술의 수준이 결정됐던 사례들을 많이 제가 봤었기 때문입니다. IBM이 개발했다는 최초의 양자 컴퓨터를 보면 저게 컴퓨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 책들을 계속 읽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상상을 하면서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여러 개의 큐비트를 결맞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고 레이저와 진공, 저온의 환경을 국소적으로 유지를 해야 하니 컴퓨터라기보단 샹들리에 모양에 가깝게 제작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달려 있는 모양은 진동이나 작은 공기의 흐름에도 흔들릴 것 같은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공개된 양자 컴퓨터 실물이나 이 책을 봤을 때 IBM이 이제는 다 망해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기업보다도 일찍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며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하이테크는 기존의 기술과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IBM은 요즘에는 컴퓨터가 잘 안 팔리긴 하지만 그동안 컴퓨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전까지는 세계적으로 컴퓨터도 많이 팔렸으니까 자본도 충분할 것이라서 최초의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어쩌면 IBM이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생 회사가 어떤 선도적인 기술의 문을 여는 시대, 또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 같은 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IBM이 이제 거의 망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줄 알았는데 최근 기사 내용을 보면 관련 전문 기자나 다른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줄무늬로 구성된 IBM 로고를 본 지가 꽤 되었으니까요. 책 끝부분에서 특별히 양자 컴퓨팅에 대한 오해를 짚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책을 비롯해 대부분의 책에서 양자 컴퓨터의 수백 개의 큐비트가 기존 컴퓨터 수십억 개의 비트가 하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오해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저도 핵융합 발전과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만 된다면 인류가 완전히 다른 문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을 더 읽어보면서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고 전 분야에서 막강하며 무조건 빠른 기술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가 있고 그 이외 분야에 양자 컴퓨팅이 적용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양자 컴퓨팅을 시작으로 이렇게 다른 분야에 특화된 다른 종류의 컴퓨팅 기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SF적인 상상을 좋아하는 저는 또 상상력을 펼치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다른 자료들도 있으니까 더 자세한 책 내용 궁금하시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